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8페이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집합의 연산이라 함은 우리가 숫자의 세계에서 사칙 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듯이 집합끼리 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집합의 또는 세 집합의 공통된 영역의 집합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또 남은 집합은 뭐라고 하고, 또 뺀 집합은 어떻게 부르는지, 이들을 각각 우리가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들 집합의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들 각각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군, 저렇군, 이렇게 가볍게 이해 정도로 알고 넘어가도 돼.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등장하게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교집합에서는 우리가 서로소라는 게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서로소는 우리가 중1 때 배웠던 서로소와 좀 다른 개념으로 바라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단지 이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차집합과 같은 표현이 있어. 이걸 흔히 우리가 줄여서 동치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차집합의 동치변형, 그 다음에 서로소의 동치변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분집합의 동치변형, 이 세 가지는 단순하게 이해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암기하고 숙달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집합단원에서는 지금 배우는 집합의 연산과 다음 강의에서 이어질 집합의 연산 법칙, 이게 바로 집합의 심장과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합 문제는 이 안에서 나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집합 어려워하는 학생들 보면 대부분 이 안에서 개념이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암기하러 가는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문제를 풀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합집합이라는 게 등장했는데, 합집합은 쉽게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합한집합이야. 합한집합.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1, 2, 3이 있어. 그리고 집합 B가 3, 5가 있어. 이거일 때 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새로운 기호가 등장을 했죠. 이게 바로 합집합의 기호입니다. 이게 합집합의 기호. 컵 모양이야, 컵 모양. 읽을 때는 A 합집합 B, 다시 A 합집합 B. 근데 이게 이름이 너무 기니까 쌤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A 합비라고도 있고, 또는 얘를 그냥 여기 딱 보면 컵의 모양, 컵의 형상을 띄웠잖아. 그래서 얘를 A 컵비라고 읽는 선생님들도 계셔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집합에서 A 합비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 둘을 그냥 합하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A 합집합 B를 구하면 얘를 그냥 합치면 돼. 근데 합칠 때 그냥 합치는 게 아니야. 우리 앞서 공부했던 원소 나열법의 규칙을 따라야 돼. 근데 원소 나열법에서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지. 그런데 여기에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으니까 얘를 두 개 여기다 그대로 써버리면 3이라는 게 중복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하나로만 써버리면 결국 1, 2, 3, 5라는 게 바로 합집합의 원소의 내용이 되겠지. 자,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이와 같이 있을 때, 이 3이라는 놈은 집합 A에도 들어갔고 집합 B에도 들어갔잖아. 자, 그러면 합집합의 영역을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저 3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어? 그렇지, 2번에 들어가야지. 여기에 들어가면 A에만 있는 거잖아. A에만 있는 거. 여기에 들어가면 B에만 있는 거. 이 영역에 들어가야 A도 되고 B도 되겠지. 그래서 3을 여기다 표현하면 집합 A는 1, 2,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1, 2는 여기다 쓰고 B는 3, 5니까 5를 여기다 쓰면 합집합은 합한 집합이니까 빗금친 부분이 되겠지. 이 빗금친 부분이 지금 밑줄 친 부분과 일치하잖아. 이게 합집합인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학교 내신에서는 합집합을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고
옳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간혹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내용을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 그냥 여러분들이 앞에서 집합과 원소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야.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A 합집합 B를 앞서서는 합한집합이라고만 얘기했잖아. 합한집합. A 합집합을 합한집합. 이거는 쌤이 여러분들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용어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고, 좀 더 수학적 표현에 맞도록 얘를 정의를 내리면 합집합을 다음과 같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의 형태가 나타나고 바가 오고 여기에 원소들의 조건이 오겠지. 자, 이 부분에서 할게요. 원소가 여기 들어가도 합집합의 영역이고 여기 들어가도 합집합, 여기 들어가도 합집합이라고 그랬지. 편의상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 쓰겠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에 들어가는 원소를 내가 형태를 X라고 할게. 그러면 1번에 들어가는 X, 이 X가 1번에 들어가도 합집합의 영역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X는 A에 속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이번에는 원소가 3번에 들어가도 되잖아. 그럼 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가 B의 원소이다 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이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야 되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 이거 기억나? 쌤이 짜장면 또는 답을 지금 얘기해 버렸네. 탕수육을 중국집에 가서 아빠가 먹으라고 했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둘 다 시키면 한 대 맞는다고 그랬지. 근데 수학에서는 짜장면만 먹어도 되고 탕수육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고. 지금 이게 그런 느낌이잖아. 1번에만 들어가도 되고 3번에 들어가도 되고 2번에 들어가도 되고. 2번이 바로 A도 되고 B도 되는 거니까. 이왕 설명한 김에 이 또는의 의미와 같은 의미가 이제 어떤 느낌이 있어? 적어도 하나가 있지. 이 또한 우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 적어도 하나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 많이 등장했던 거야. 따라서 얘를 등위 접속사 또는으로 연결하면 돼. 또는이 들어가 버리면 A에만 들어가도 되고 B에만 들어가도 되고 A와 B 둘 다 들어가도 되고. 이 부분 2번이 바로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끝이야, 합집합. 굳이 이 합집합에서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 합집합의 이 수학적 표현,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나타낸 이 표현인데, 그렇다고 얘를 암기하지 말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응? 이거 암기할 시간에 지금 쌤이 설명한 걸 그대로 되돌리기 하면서 몇 번 연습을 해보세요. 어차피 얘는 알아야 되잖아. 비단 지금 집합의 연산에서 뿐만 아니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도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로 했잖아. 자, 이제 교집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집합은 공통된 집합이에요. 공통된 집합. 그러니까 얘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돼. 여기서 말하는 이 교자가 사귈 교자 또는 뭐 만날 교자라고도 하지. 여러분들 친구들 세상에서도 이런 친구들 있잖아. 어떤 친구들 그룹이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는데, A라는 애는, 갑이라는 애는 A 그룹에도 친하고 B 그룹에서도 친한 좀 사교성이 좋은 친구. 그게 바로 집합의 세계에서는 교집합과 같은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에 1, 2, 3이 있고 B에 3, 5가 있는데 A에도 3이 있고 B에도 3이 있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A 교집합 B라고 부른다. 읽을 때 뭐라고 읽어? A 교집합 B. 그럼 얘도 줄여서 뭐라고 하겠어? A 교 B. 그리고 얘는 흡사 모자 모양을 닮았잖아. 그래서 일부 선생님들은 A 캡 B라고도 읽어. 그러니까 얘는 A 컵 B, 얘는 A 캡 B, 또는 A 합 B, A 교 B. 자, 그럼 A 교집합 B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3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A 교집합 B는 3.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A 교집합 B라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우리 A 합집합 B처럼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나타내 볼까? 얘는 조건제시법을 나타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에만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에만. 이곳과 이곳에는 들어가면 교집합의 영역이 아니지. 그러니까 X는 집합 A의 원소이면서
집합 A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돼? 집합 B의 원소가 돼야지. 집합 B의 원소가 돼야 돼.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동시에라고, 동시에.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가 뭐가 돼야 돼? 그리고가 돼야 돼,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라는 게 둘 다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도 들어가야 되고, B에도 들어가야 되고,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이 말이지. 어때? 어렵지 않잖아. 응? 지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실제로 수능에서 또는 고3 때 보는 모의평가, 줄여서 모평에서 그 2점짜리로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평 이제 몇 번 봤지만 사실 1번이나 2번 2점짜리로 출제되는 문제는 출제자들의 선물이지. 수험생들 점수 주시려고 내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합집합과 교집합의 일반적인 개념은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교집합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다름 아닌 서로소라는 거야. 근데 이 서로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뭐 소수, 합성수, 서로소 이러면서 개념을 배운 바 있어.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이 서로소라는 것은 중1 때 배웠던 서로소는, 그러니까 수의 세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서로소는 최대 공약수를 그레이테스트의 약자를 따서 G라고 해요. 그래서 G가 1뿐인 수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와 5는 서로소지. 왜? 2의 약수에는 1, 2, 5의 약수에는 1, 5니까 공약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뿐이니까 둘은 서로소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반해서 2와 4는 서로소가 안 되지. 2의 약수에는 1, 2가 있고 4의 약수에는 1, 2, 4가 있으니까 공약수가 1과 2가 되잖아. 그럼 가장 큰 공약수, 즉 최대 공약수가 뭐가 돼? 2가 되니까 최대 공약수가 1뿐이라고 하는 서로소의 정의의 모순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로소의 개념은 이거야. 근데 이제 집합의 세계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니까, 집합에서는 서로소를 교집합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얘를 어떤 용어적 해석으로 하면 서로소에서 이 소자라는 건 소원한 관계라는 거야. 여기서 소원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뭐 바란다 이를 뜻하는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왠지 사이가 서먹서먹해진 관계를 우리가 소원한 관계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집합에서 서로서는 서로 안 친한 집합을 말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벤 다이어그램에도 나와 있지만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즉 사교성이 좋은 교집합이 없잖아. 이와 같이 교집합이 없는 상태,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태를 우리가 집합에서 뭐라고 한다? 서로소라고 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서로소를 단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곤란해요. 왜냐면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어. 자, 이 수능에서 출제된 기출문제인데, 집합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 거야. x는 n과 서로소인 자연수다 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리고 이제 보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나오겠죠. 자, 첫 번째 질문이 A2하고 A4가 같다. 이게 성립이 되느냐고, 이런 말이야. 그럼 지금 정의를 뭐라고 했어? 이 n이 지금 2라는 얘기잖아. n이. 그러니까 2와 서로소인 자연수를 찾으라는 거지. 즉 얘는 해석하면은 얘는 2와 서로소인 자연수야. 2와 서로소인 자연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4와 서로소인 자연수겠지. 4와 서로소인 자연수.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서로서의 집합 개념,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는 개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집합의 세계에서는 정리 하나 해줄게요.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쌤이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 이건 뭐 중학교 1학년 개념 서로서라는 용어를 여러분들 기억에서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서로서는, 자, 집합의 세계에서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수의 세계에서는 아까처럼 최대 공약수가 1분인 수라는 건 문제 푸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소인수의 배수를 지워나간다. 다시, 소인수의 배수를 지워나간다. 라는 느낌으로 서로서를 기억해둬야 돼. 그러니까 얘는 암기상입니다. 얘 암기해둬야 돼요. 너무 많이 쓰이니까 암기를 해두자고. 쌤, 소인수의 배수를 지워나간다는 게 대체 뭔 말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소수를 배울 때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걸 교과서에서 배웠다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토스가 빠졌네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그러니까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그리스의 천문학자이며 수학자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체는 걸러주는 거야. 우리 뭐 흔한 말로 체 걸러라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소수를 찾는다고. 예컨대 10 미만의 소수를 구하라고 하면 소수가 뭐지? 2, 3, 5, 7이 바로 소수가 되겠지. 10 이하일 경우에. 자, 그러면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2, 3, 5, 7을 어떻게 찾았냐면, 일단 자연수를 이렇게 나열을 한 거야. 1, 2, 3, 4, 5, 6, 7, 8, 9, 10. 한 20까지만 할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아마 50인가 100인가 50 정도까지 아마 나열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네,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나서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죠. 이거는 외유가 아니라 이건 약속이야. 이런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2가 바로 소수가 되는 거야. 2 여기 있잖아. 그럼 다음에 2의 배수를 지워나가는 거야. 2의 배수를 지워나가. 지워나가도 되는 것이, 이 4의 약수에는 1, 2, 4가 있잖아. 1, 2, 4. 그러면 2 때문에 서로서가 되지 않잖아. 알겠죠? 물론 이제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애시당초 소수 찾기에서 나왔으니까 소수의 의미로 바라본다면 얘는 약수가 1, 2, 4니까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때문에 얘는 소수가 되지 않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2의 배수 지워나갔는데 얘는 약수 안에 2가 들어있잖아. 얘도 2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2의 배수라는 얘기는 2를 약수로 갖는다는 거니까 1과 자기 자신만을 갖는 숫자를 소수라고 한다는 정의의 모순이 되잖아. 그래서 지워나가는 거야. 근데 이 느낌이 서로서가 똑같다는 얘기죠. 왜? 서로서가 최대 공약수가 1뿐이라며. 근데 얘네들은 다 2를 약수로 갖고 있다며. 그러니까 얘네들은 절대 2와 서로서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서로서를 찾아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소수 중에 또 뭐가 있는 거야? 3. 그 다음에 이제 3의 배수를 지워야 되는데 이미 얘는 지워졌죠. 얘 지우고. 그 다음에 10이 이미 지워졌네. 15 지우고 18 지워졌네. 그럼 4는 소수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5. 5는 소수죠, 이제. 5의 배수 지울까? 10 지워졌고, 15 지워졌고, 20 지워졌네. 6은 소수가 안 되고, 이제 7. 7의 배수, 14 지우고, 이미 지워졌네. 그러니까, 결국은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는 2, 3, 5, 7이라는 것이 정확히 나타나는 거지. 이와 같이 수의 세계에서 서로서를 찾을 때도 마치 소수 찾는 것처럼 소인수의 배수를 지워나가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와 서로소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자연수를 일단 나열을 해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이렇게 가겠지. 2와 서로소니까 2의 배수를 지워 나가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2, 4, 6, 8, 10 이렇게 지워 나가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쌤, 에라토스테네스의 책을 보니까 2는 남겨두고 2의 배수를 지우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소수 찾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서로소를 찾을 때는 2도 지워버려야 돼. 왜? 이거 뭐 어떤 집합 C가 있는데 이 집합 C가 예를 들어서 2를 가지고 있다고 해봐. 그러면 집합 C와 이 집합에 2가 있다면 둘은 공통된 집합이 2가 들어가 버리잖아. 그럼 서로소라는 정의의 모순이 되잖아. 그래서 쌤이 이걸 정확하게 소인수의 배수를 지워나간다는 느낌으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2라고 한 거야. 그럼 A4는 어떻게 되겠어? 4의 배수를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4의 소수인 인수. 그럼 4를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얘하고 똑같이 되겠지. 왜? 나열한 다음에 2의 배수를 지워나가니까. 따라서 A2와 A4는 뭐하다? 같다. 그러니까 1번은 맞습니다가 되는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쌤이 왜 얘를 좀 암기를 해두라는지 알겠지. 단지 이 문제만 풀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난도가 있는 문제에서 종종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이렇게 직접 나열할 필요도 없지. 그냥 보자마자 소수인 배수를 지워나가면 되니까 A2하고 얘도 2의 배수를 지우니까 둘은 같겠군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보기 2번에 자, 보기 이번에는 이렇게 들어있어. A3하고 A6이 같은가? 그러면 얘는 3의 배수를 지워나가야지. 왜? 소수인 인수가 3이니까. 근데 얘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3의 배수도 지워야 되지만 2의 배수도 지워야 되겠지. 그러면 남은 찌꺼기가 둘이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틀리다. 얘는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이야.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얘도 막 이렇게 암기합니다. 심지어 뭐 이런 포함관계까지 암기를 하는데, 쌤은 추천하고 싶지 않아. 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떠올리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A하고 공집합의 합집합을 구해라. 응? A하고 공집합하고 합집합은 뭐가 되느냐? 이 네모를 구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공집합은 비어있는 거잖아. 그럼 비어있는 것과 A를 합치면 A가 되겠지. 마치 내 주머니에 100원이 있어. 그런데 동생이 빵원이 있어. 둘이 합치면 얼마야? 100원이잖아. 그런 느낌이잖아. 두 번째, 이번에는 교집합이 나오겠지? A하고 공집합하고 교집합이 뭐냐? 네? 그러니까 이른바 더치페이지, 더치페이. 내가 10,000원 있고 동생이 1,000원 있어. 어디 가서 돈을 공평하게 내가지고 뭘 사 먹어야 돼. 그럼 얼마짜리밖에 못 사 먹어? 1,000원짜리밖에 못 사 먹지. 예컨대 A하고 공집합이 교집합을 물어보면 작은 놈의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합집합을 구해라. A하고 A 합치면 A겠지. 그 다음에 A하고 교집합을 구해라. 그럼 이것도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얘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봐. A하고 합치래. 합쳐도 자기 자신이지. A하고 교집합을 구해. 자기 자신이지. 이해 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얘는 A 교집합 B가 있대. 교집합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얘하고 A하고 이 A하고 이게 A야. 그 다음에 이게 A 교집합 B야. 이 둘을 뭐하래? 합치래. 합쳐도 A 교집합 B는 A의 일부분이니까 뭐밖에 안 돼? A밖에 안 되는 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 경우에는 A하고 A 합집합 B하고, 이번에는 A, 다시 하나 그릴게요. 자, 이게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근데 A 합집합 B래. A 합집합 B는 지금 B금친 부분이지. 근데 얘하고 A하고, A는 얘죠, 얘. 얘하고 교집합이 어디니? 그럼 공통된 부분이 어디야? 이 두 번 B금친 부분이 되겠지. 두 번 B금친 부분이 어디야? A잖아. 얘는 지극히 당연한 거야. 얘는 따로 외우지 않길 바래.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차피 뒤에서 이제 또 서로 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등장하기 들터이지만, 얘는 얘를 암기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되면, 둘 중 하나로 출력되면 포함 관계로 해석. 자, 얘 공식처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되면 포함 관계로 해석. 선생님, 이게 대체 뭔 말입니까? 이런 말이야. 여기 봐봐. 연산 결과가 얘하고 둘 중 하나로 출력이 됐잖아. 다시,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잖아. 그럼 포함관계를 해석한다고. 즉 A와 A 교집합 B는 포함관계가 성립이 돼. 이때 합집합은 합한 거니까 큰 놈이 나오겠지. 큰 놈이. 얘는 큰 놈을 출력하고, 교집합은 반대니까 작은 놈 출력하겠지.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이다. 예, 암기해둬야 됩니다. 다시,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되면 포함관계로 해석한다.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으니까 포함관계로 해석한다. 즉 얘가 큰지 얘가 작은지를 봐야 되는데, 합집합은 큰 놈 출력이니까 A가 크다는 얘기야. A가 크다는 것은 A 교비가 작다는 거지. 봐봐, 지금 A 교비가 A의 일부분의 집합이잖아. 부분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는 거야. A 교집합 B가 A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이럴 땐 가로 반드시 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걸?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각각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팁을 암기해 놓으면 이렇게 또 확장해서 해석도 가능해진다는 거야. 얘도 한번 볼까?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지. 근데 교집합은 누가 출력이 돼? 작은 놈. 얘가 작은 놈이야. 그럼 포함관계가 얘가 작은 놈이고 얘가 큰 놈이니까 A는 A 합집합 B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가로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도 여기 있겠지? 여기 있네. 여기. 자, 알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만나봅시다. 자, 집합 ABC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이 집합을 구하래. 수학에서는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먼저 계산하니까 B합C를 구하자고. 자, 조건지시법이니까 먼저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니까 5, 6, 7, 8, 9가 되겠고, 자, 집합 C는 10의 양의학수니까 1, 2, 3, 4, 6, 12가 되겠네. 그러면 B하고 C를 먼저 합해. 그럼 B하고 C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1, 2, 3, 4. 이런 거 문제 실전에서 풀 때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는 지우세요. 그 다음에 5. 6 있지. 그 다음에 7, 8, 9. 7, 8, 9, 12. 7, 8, 9, 12. 7, 8, 9, 12. 이게 바로 B합C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A하고 교집합을 찾으래. 교집합. 그럼 교집합이 3 있네. 5 있네. 7 있네. 그러니까 답이 3, 5, 7이 되겠죠. 자, 2번도 같은 방법으로 A 교비를 구하래. 이번엔 A하고 B하고 공통된 집합을 구하래. 그러면 공통된 집합이 뭡니까? 5, 7이지. 얘는 5, 7이야. 5하고 7. 여기다 C를 합하래.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또 하면 돼요. 그러면 1, 2, 3, 4.
그 다음에 5, 6, 7, 12가 되겠지. 그 다음, 자, 집합 A가 이렇대. 그러면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고쳐 풀으라니까.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소수래. 그러니까 2, 3, 5, 7이 집합 A의 원소에 해당이 돼. 얘와 서로소인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얘는 집합으로 주어졌으니까 집합의 세계에서 서로소의 정의를 이용하라고. 즉 얘와 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어야 돼. 봅시다. 공집합인지. 공집합 맞네.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맞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10의 양의 약수니까 10의 양의 약수니까 1, 2, 5, 10이 되겠지. 아, 2가 교집합으로 있네.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될 수 없지. 1과 10 사이에 있는 짝수래. 짝수니까 2, 4, 6, 8. 1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겠지. 아, 2가 교집합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서로소가 안 돼. 4의 양의 배수를 구하라. 4의 양의 배수니까 4, 8, 12. 뭐 여기 7까지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겠죠. 계속 가겠지만. 그러면 교집합이 없네.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가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서로소인 집합은 B와 E가 된다. 얘와 그랬으니까 A하고 각각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 A라는 집합이 주어지지 않고 집합 A라는 집합이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4개의 집합이 주어지고 나서 다음 중 서로소인 집합을 찾아라.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돼? 얘하고 얘 조사하고 얘하고 얘 조사하고 얘하고 얘 조사하고 그 다음에 얘 끝났으니까 집에 보내고 얘하고 얘하고 얘 조사하고 끝났으니까 집에 보내고 마지막 얘하고 얘 조사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여집합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자, 여집합에서 이 여자는 남을 여자야. 남을 여자. 한자로 쓰면 남을 여자. 그러니까 여집합이라 하면 남은 집합이야. 예컨대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라 하면 이런 거지. 이게 집합 A가 있다면 A를 빼고 남은 집합. 그럼 남은 집합이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런데 도대체 어디까지를 칠해야 돼? 애매하잖아. 그래서 여집합이 나오면 항상 이 울타리를 쳐줘야 돼. 울타리를. 이 울타리를 우리는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전체가 바로 영어로 유니버셜이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셜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선생님, 유니버셜의 첫 글자는 U 아니에요? U를 이렇게 써버리면 합집합의 교하고 혼돈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야.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혀를 낼름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을 2개 이렇게 긋습니다. 어찌됐든 얘는 유니버셜,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A를 뺀 남은 집합이 명확해지는 거지. 이 부분이 바로 A 여집합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바깥 부분이 A 여집합인데 이 여집합은 한자로는 남을 여자지만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A에다가 얘를 보충하면 전체 집합이 되지. 그래서 보충하다가 영어로 뭐냐?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 이 컴플리먼트의 C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나오겠네. A하고 A 여집합을 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A하고 A 여집합을 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얘 따로 외울 필요가 없겠지.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더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여집합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지. 얘 필기해 놓아야 됩니다. 여집합이 보이면 문제에서 앞으로 여집합이 나오면 항상 전체 집합을 함께 떠올린다. 항상 전체 집합을 뭐하자? 떠올리자. 다시 여집합이 보이면 항상 전체 집합을 떠올리자. 함께자를 넣어두는 게 낫겠네. 여집합이 보면 항상 전체 집합을 함께 떠올리자. 이유는 여기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1, 2, 3, 4야. 그리고 집합 A가 1, 2야. 이거 일 때 A 여집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자고. 얘가 지금 1, 2, 3, 4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A가 바로 뭐야? 1, 2지. 그러면 3, 4가 이 바깥쪽에 들어가야 되겠네. 따라서 A 여집합은 뭐가 된다? 1, 2가 된다. 1, 2가 아니라 3, 4가 된다.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매번 이런 쉬운 문제, 이런 아주 뭐 1번이나 2번에 등장하는 이 정도의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푼다는 것은 시간 낭비잖아. 사치스러운 일이잖아. 그래서 앞으로 여집합을 직접 구할 때는 여집합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전체에서 근원 뺀다. 다시 뭐라고? 전체에서 근원 뺀다. 한 번 더. 전체에서 근원 뺀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근원을 빼. 남은 게 바로 뭐야? 3, 4. 그러면 아주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비단 이런 형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집합과 연계한 문제에서도 여집합이 등장했을 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여집합이 보이면 항상 전체 집합을 함께 떠올리자. 두 번째, 여집합을 직접 구할 때는 어떻게 하자? 전체에서 근원 뺀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집합도 조건제시법을 이용하여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x가 여기 살고 있다면, 어떤 원소가 여기 살고 있다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집합의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x바, 이 원소를 내가 x라고 했으면 이 x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해야 돼? 전체 집합에 속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원소가 여기 들어가도 전체 집합에 속하는 거잖아. 근데 원소가 여기 들어가면 A 여집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면서 동시에니까 바로 뭐야? 등위 접속사가 그리고가 와야 되겠지. 그러면서 X는 A에 속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A 여집합의 조건 제시법을 이용한 정의가 되겠지. 알겠죠? 자, 드디어 이제 차집합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차집합이 나왔어. 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OT에서 설명했지만 이 차집합은 동치 변형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차집합의 일반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차집합은 뺀 거잖아. 얘는 뺀 집합이야. 뺀 집합. 얘는 뺀 집합이다. 차집합이 뭐라고? 뺀 집합.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쌤, 뺀 집합 하니까 아까 여집합이 전체에서 그놈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놈하고 혼돈이 돼요. 라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을 함께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자연적으로 얘는 뭐야? 여집합과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차집합을 뺀 집합이라고 얘기하라는 거는, 차집합을 우리가 기호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빼기가 들어갔잖아. 물론 얘는 읽을 때 A 빼기 B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얘는 A 차집합 B 또는 A 찹이라고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쌤이 참 어떤 진짜 창의적인 학생을 봤어요. A 차집합 B가 A야. 이게 맞느냐 물어봤어. 이걸 이제 변형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이걸 갖다가 이와 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와? 이걸 사칙연산의 마이너스로 생각한 거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사칙연산의 마이너스니까 등식의 성질처럼 얘를 이항하니까 플러스 B로 한 거야. 얘는 기호만 이렇게 빌려 썼을 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연산의 빼기와 완전 다른 얘기야. 얘는. 알겠어요? 절대 혼돈하면 안 돼.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이제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차집합의 동치 변형을 통해서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어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어.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이때 내가 A 차집합 B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는 A에서 B 뺀 놈이야. 다시 A 차집합 B는 A에서 B 뺀 놈이야. 그럼 A는 바로 뭐가 되죠? 요게 A죠, 이게 A. 여기서 B를 빼야 돼. 이 부분을 빼야 된다고요. 그럼 이 부분을 빼게 되면 남은 부분이 어디가 되겠어? 이 부분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 빗금친 부분, 즉 한 입 베어먹은 사과 모양이 바로 A 차집합 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B 차집합 A라고 써야 되겠지. 그러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수의 세계에서도 A 빼기 B하고 B 빼기 A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혼돈을 좀 방지하고자 쌤이 이제 수업간 얘를 순수한 A 이런 표현도 쓸 거예요. 그잖아. 얘는 순수하게 A의 원소만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는 같은 느낌으로 순수한 B라고 써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A 차집합 B는 순수한 A라고도 하겠다.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순수한 B라는 표현도 쓰겠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자, 그러면 얘도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차집합의 정의를 또 내릴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원소가 여기 살고 있어. 그럼 얘를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는 거지. A 차집합 B는, 자, X바, 일단 X는, 이 원소는 어디에 속해야 돼? A에 속해야 되겠지. 즉 X는 A에 속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근데 A에 속한다는 게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는 순수한 A가 아니잖아. 얘는 짬뽕이잖아, 짬뽕. 여기에는 들어가면 안 되지.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A에는 속해야 돼. 하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 그리고가 들어가야 되고, X는 B에는 속하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차집합의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드디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차집합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배울 차례예요. 차집합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자, 얘는 반드시 필기를 하고 암기를 해두도록 합니다. 자, 차집합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자, 첫 번째 시선은, 자, 이 차집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A에서 B 뺀 거라고 그랬지.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나는 얘를 A에서 B 뺀 걸로 안 보고 나는 이렇게 볼래. 이 정의대로 A에는 속해. 그런데가 바로, 그리고가 바로 교집합에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동시에 B에는 속하지가 않아. 즉 앞으로 A 차집합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얘한테 인터뷰하니까 야, 너의 소속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A에는 속해. 여기 우리 집이야. 쟤네 집은 아니야. 이런 느낌도 괜찮고 나 A에는 속해. 그런데 B는 아니야. 그러니까 여집합은 뭐뭇이 아니다로 해석할 수 있죠. 우리 그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부분집합계수 문제 풀 때 적어도가 보이면 여사건으로 푼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이때 여사건으로 풀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부정한 경우의 수를 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부정이 바로 뭐뭇이 아니다니까 A는 속해. 그런데 B에는 속하지가 않아.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시선도 가능하다는 거지. 따라서 앞으로 차집합이 보이면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식을 정리할 때는. 자, 이렇게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때는 또 조심해야 될 게 뒤에 있는 놈이 여집합이야. 다시 뒤에 있는 놈이 여집합이야. 그러니까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은 겁니다. 이게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는 같은 거야. 그렇잖아? A에다가 B의 교집합이 얘인데 B에다가 A 교집합을 해도 똑같이 빗금친 부분이잖아. 하지만 여집합이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예컨대 여기다가 여집합을 붙였어. 이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꿀 때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는데 뒤에 있는 놈에다 여집합을 붙이는 거야. 다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뒤에 있는 놈의 여집합. 이게 바로 첫 번째 시선이고, 두 번째 시선은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순수한 A를 갖다가 나는 A에서 A 교비 뺀 걸로 보이는데 뭐라고? A에서 나는 제가 A 교비를 뺀 걸로 보여.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지. A에서 A 교비를 뺀 거. 저쪽에 있던 친구가 나는 다르게 보이는데 나는 A 합비에서 B 뺀 걸로 보이는데 다시 A 합비에서 B 뺀 걸로 보이는데 다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개는 훗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도 많이 쓰여집니다. 얘는 반드시 필기하고 암기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인데 얘는 뭐 따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여집합과 차집합의 그 정의를 생각해 보면 3초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A와 A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지. 이거는 여집합에서도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집합 A고 여집합은 항상 전체 집합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이게 전체 집합이면 이 바깥쪽에 있는 게 A 여집합이잖아. 그러면 A와 A 여집합을 합하면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리고 A와 A 여집합에 교집합, 공통된 집합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히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남은 부분, 이게 전체라고. 이 바깥쪽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비어있으니까 얘는 공집합이 되는 거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지. 그 다음에 A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이 빗금친 부분이죠. 왜? 전체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A가 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식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부정을 두 번 했잖아. 즉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뭐라고? 부정의 부정은 긍정. 다시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고, 얘는 여집합에서 설명했죠. 여집합은 전체에서 그놈 뺀다. 그 다음에 이 또한 차집합의 동치 변형에서 했어. A 차집합 B는 A는 돼. 그런데 B는 안 돼. 어떤 친구는 A에서 A 교비 뺀 거, 어떤 친구는 A 합비에서 B 뺀 거. 자, 얘는 서로소와 같은 표현에서 언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나왔네.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래. 그러면 전체 집합 U를 조건제시법,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3, 4 떼떼떼땡 어디까지? 12까지가 되고, 집합 A는 짝수야, 짝수. 근데 전체 집합이 12니까 12까지 나열을 하는 거야. 그러면 2, 4, 6, 8 몇 개 안 되니까 쓸게. 12까지 이렇게. 그 다음 B도 여기다 써버릴게요. 집합 B는 3의 배수래. 12까지는 몇 개 안 되니까 쓸게요. 3, 6, 9, 12 이렇게. 자, 이때 자, 첫 번째 질문은 A 합 B의 여집합이래. 자, 그러면 A 합비를 먼저 구하라고. 괄호를 먼저 구해. 그러면 A 합비는 바로 뭐야? 자, A 합비. A 합비는 얘하고 얘를 합하는 거니까 2, 3, 4, 6, 8, 9, 10, 12가 되겠네. 그러면 A 합비의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이놈 빼라고. 그러면 1에서부터 12까지 중에서 얘를 빼면서 한번 답을 써보자고. 지금 뭐가 되겠어? 1, 2는 있고, 3 있고, 4 있고, 5가 빠졌네. 6, 7, 8, 9, 10, 11. 답은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A 교비의 여집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놈 빼면 돼. 그놈이 누군데? A 교비. 그러니까 먼저 A 교비를 구하자고.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면,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뭡니까? 6. 그 다음에 12. 6하고 12. 6하고 12. 자,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놈 빼니까 1, 2, 3, 4, 5, 6 빼고 7, 8, 9, 10, 11.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3번은 A 여집합,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B를 빼도 훌륭한 답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동치 변형을 배웠잖아. 차집합은 뭘로 바꿀 수 있다?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어. A 여집합의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바로 이제 다음 강좌에서, 다음 개념 강좌에서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울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배우기 전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은 A 여집합을 직접 구해야 되겠지.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A 여집합을 구해볼게. A 여집합을 구하면 전체에서 그놈을 빼면 되니까 그럼 홀수가 되겠네. 1, 3, 5, 7, 9, 11 이렇게 홀수가 되겠지. 이게 A 여집합이야. 그러면 A 여집합에서 B를 빼는 거야. B 빼. 그러면 3, 6, 9. 그럼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얘의 답은, 자, 빨간색. 자, 얘의 답은 남는 것만 쓰면 되니까 1, 5, 7, 11이 답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는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걸 다 배우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다음 강좌에서 하게 될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운다고.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을 아직 안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 그러니까 차집합이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여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기만 해도 된다고. 답은 이제 나왔잖아. 자, 그럼 여기서 여집합이 이렇게 둘리상이 보일 때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드모르간의 법칙 선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부정이잖아.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하고. 그럼 얘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 A. 얘 부정하니까 합집합. 얘 부정하니까 B. 이놈의 뭐야? 전체집합이지. 어라? 그랬더니 얘하고 똑같네? 얘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답이 얘하고 얘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때? 얘보다 훨씬 간단하게 구해지잖아. 이런 까닭에 동치 변형이 집합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4번. 이 4번도 서로서와 같은 표현에서 배우게 되는데, 얘도 우리 아직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서로서와 같은 표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B의 여집합을 직접 구하고 A의 여집합을 구한 다음에 각각을 빼주면 되는 거야. 근데 실전에서 이 문제가 중간고사에 나왔다면 지금 이 풀이대로 푸는 건 바보 같은 풀이라고. 응? 따라서 쌤 이 해설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집합의 연산을 이용한 여러 가지 표현. 이게 이제 너무 이름이 기니까 사람들이 이걸 두고서 동치 변형이라고도 쓰는 거야. 동치 변형. 그러니까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동치 변형. 응? 자, 첫 번째, 얘와 같은 표현. 얘보다는 쌤은 이런 표현을 좋아해요.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자, 반드시 얘 필기하고 암기해야 됩니다.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 자, 첫 번째는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되면 막 냄새가 나죠? 앞에서 소개했던 내용이지. 앞으로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되면 무조건 포함 관계로 해석합니다. 포함 관계로 해석. 이때 합집합은 어떤 놈이 출력된다고 그랬지? 큰 놈.
합집합은 큰 놈. 두 번째,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 기억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A 합집합 B가 B래. 그러면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잖아. 그러면 합집합은 누가 출력되는 거야? 큰 놈. 근데 B가 바로 큰 놈이 되는 거잖아. 큰 놈. 큰 놈이 출력됐으니까. 그러니까 B가 큰 놈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자연스럽게 작은 놈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A가 작은 놈이고 B가 큰 놈인데 포함관계로 해석하니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럴 때는 A 교집합 B가 A일 때는, 자,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지. 다시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지. 그럼 포함관계로 해석하라고. 이때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이니까 A가 작은 놈이야. A가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큰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작고 B는 크니까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돼야지. 다만 여러분들이 이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만이야. 그러니까 서로서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또 앞에서도 설명하면서 내가 잠시 소개했던 건데, A 차집합 B가 A래.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쌤,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세트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합집합은 큰 놈,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 차집합은 언급 안 했잖아.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이 됐잖아. 그럼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이지. 그러니까 얘는 A는 B의 여집합에 보다 부분집합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엄청 많이 쓰여요. 다음 두 번째. 차집합이 공집합으로 출력되면, 차집합이 공집합으로 출력되면 이 또한 포함 관계로 해석. 쌤이 옛날에는 얘 타이틀을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이 아니라 포함 관계로 해석하는 세 가지 케이스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해도 되겠지. 응? 둘 중 하나로 출력될 때, 공집합으로 출력될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암기하는 아이들은 실전에서 적용할 때 이 뒤처리를 못 하더라고, 뒤처리를. 그래서 좀 호흡이 좀 길더라도 하나의 세트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차집합이 공집합으로 출력되면 포함관계로 해석하라. 네?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래. 네?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닐까? 자, 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A에서 B를 뺐어. A에서 B를 빼면 남은 부분이 얘 있잖아요. 얘. 근데 얘를 거꾸로 B가 큰 놈이고 A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어. 그럼 얘는 뭐야? 공집합이 될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내가 1,000원이 있는데 10,000원을 뺏겼어. 그럼 난 빵원이지. 그래서 차집합이 공집합으로 출력되면 포함관계로 해석하는 거야. 차집합이 공집합으로 출력되면 포함관계로 해석. 근데 이것도 이렇게 기호로만 공부하면 얘를 그려봐야 되잖아. 그래서 얘도 실전에서 쓰임새가 바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다시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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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그러니까 얘가 작은 놈, 얘가 큰 놈. 따라서 A는 B에 보다 부분집합이다. 선생님,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이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이 내용은 훗날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에서 또 써먹을 거야. 작은 데서 큰 데 가면 충분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외워놓으면 훗날 차례된 밥상 위에 숟가락만 올리면 돼. 그러니까 하나 외워놓으면 나중에 편해지니까. 지금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암기해 둡시다.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다시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얘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차집합이 서로 같으면, 차집합이 서로 같으면 포항관계로 해석. 차집합이 서로 같으면 포항관계로 해석. 근데 얘는 특이한 포항관계가 형성이 돼. 얘네들은 다 진부분집합 형식이었잖아. 근데 얘는 서로 같은 집합이 돼. 서로 같은 집합. 통째로 암기해야 됩니다. 뭔 얘기야? 자,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차집합이 서로 같대, 차집합이. 그럼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을 때, 만약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면, 이게 A 차 B, 순수한 A야. 이게 순수한 B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 이 또한 어떤 친구들은 그림을 정교하게 그린 다음에 선생님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얘를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서로 같지 않나요? 큰일 날 소리. 이거는 지금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원소를 쓰면 여기가 1, 2 들어가고 여기가 3, 4 들어가고 원소의 구성은 전혀 다른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같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집합이 서로 같기 위해서는 얘가 필연적으로 서로 같은 집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A에서 B 빼봐. A에서 B 빼면 뭐야? 공집합이잖아. B에서 A 빼봐. 공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차집합이 서로 같은 거지. 순수한 A도 공집합이고 순수한 B도 공집합이니까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차집합이 서로 같으면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근데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얘는 포항관계가 해석이 된다는 걸 알겠어요. A가 B의 일부분 의 집합이니까. 근데 얘는 크다 작다를 논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포항관계입니까? 그래서 쌤이 부분집합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부분집합을 얘기하라 하면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을 생각하되,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부분집합은 진부분집합이지. 왜? 일부분의 집합이니까. 그런데 부분집합에는 뭐도 있다? 서로 같은 집합도 있다. 서로 같은 집합도 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종류에는 진부분집합과 서로 같은 집합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관계야. 부분집합이라는 게 A가 B의 부분집합, 다른 말로 A는 B에 포함된다잖아. 포함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얘를 통째로 암기해 둡니다. 알겠죠? 자, 서로소와 같은 표현을 설명해야 되니까, 자, 이 내용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소와 같은 표현이야. 서로소와 같은 표현. 자, 얘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서로소와 같은 표현. 얘도 반드시 암기해 둬야 됩니다.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야지. 자, 우리가 서로소라는 걸 수학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냈지? 서로소라는 건 A 차집합 B가 A 교집합 B가 뭐일 때? 공집합일 때 우리가 서로소라고 그랬어. 그리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A와 B의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 순수한 A는 A네, 또 순수한 B는 B네. 그렇잖아. 순수한 A가 A잖아. 순수한 B가 B잖아. 그러면 이 각각에서 이제 동치 변형을 이용해서 서로서와 같은 표현들이 탄생을 하는 거야. 쌤 어떻게 해요? 드디어 나오잖아. 이제 또 차집합이 보이잖아. 차집합이 나오니까 뭐야? 교집합이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따라서 얘는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이렇게. 이해가? 사실 이거 앞에서 쌤이 그 차집합을 설명할 때 어느 한 학생의 창의적인 얘기다, 창의적인 경험이 있었다 하면서 소개했던 거야. 그때 서로서 같은 표현에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라는 소개도 했었어요. 드디어 나온 거야. 차집합이 보이면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중에 첫 번째. 다음,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 왜?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잖아. 근데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이니까 얘가 작은 놈, 얘가 뭐야? 큰 놈. 따라서 A는 B의 여집합에 보다 부분집합이다. 보세요. A는 B의 부분집합의 여집합이지. 여집합이 보이니까 전체집합도 와야 되겠네. 그럼 B의 여집합은 얘지, 얘. 그잖아. B의 여집합은 전체에서 B를 뺀 놈이니까. 그러니까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잖아. 이해 가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이. 선생님, 그럼 이 표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드물어간의 법칙을 배우고 나면 정확하게 이해가 돼, 얘도. 근데 지금은 아직 드물어간의 법칙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이쪽에서 해석하는 거야, 얘는. 응? 사실 여기서 곧바로 할 수 있다고. 드물어간의 법칙을 쓰면 부정. 얘도 부정하는 거니까 얘는 A 여집합이 되고, 교집합을 부정하면 합집합. 얘 부정하면 얘는 B가 되겠죠. 부정하니까. 얘 부정하니까 A 여집합. 또 나왔네. 연상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어. 그런데 합집합은 큰 놈 출력이니까 A 여집합이 큰 놈이죠.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작은 놈이지. 그러니까 B는 A 여집합에 보다 부분집합이다. 여기 있잖아. 선행한 학생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드물어간의 법칙 배웠던 학생들은. 근데 아직 선행을 안 해서 모르는 학생들은 잠시 참아둡니다. 다음 강좌에서 이어질 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B 교집합 A 여집합이 B가 된다는 거지. 또 나왔네.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으니까 포함관계로 해석. 알겠죠? 그러니까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이니까 B가 작은 놈, A 여집합은 큰 놈. 따라서 B는 A 여집합에 보다 부분집합이다. 어라? 여기 있네. 그러니까 드물어간의 법칙을 모른다면 얘를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드물어간의 법칙을 안다면 굳이 얘 조사 안 하고 요 안에서 서로서와 같은 표현이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다 설명했잖아. 얘가 얘잖아, 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9 이하의 자연수래. 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은 1, 2, 3, 4, 떼떼떼땡 9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2고, 이렇게 될 때 집합 B를 구하래. 그럼 집합 B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이럴 때, 이렇게 복잡한 조건이 주어질 때, 집합에 맞는 해결사는 바로 뭐다?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럴 때 벤 다이어그램이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야. 자, 갑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여기 있어요. U에는 어떤 애들이 살고 있어? 1, 2, 3, 4, 9까지 살고 있어. 그 다음에 교집합이 있네. 교집합이 있으니까 A, B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조건들도 봐야 되는 거야. 왜? 우리 이제 서로서로한 걸 배웠으니까 만약에 조건에서 A 교집합이가 공집합이다. 그러면 A와 B의 형태를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지. 이럴 때는 A와 B가 서로서니까 교집합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은 교집합이 5, 8이잖아. 자, 그리고 원소를 여기다 써줍니다. 교집합이 5, 8이야. 그러면 얘는 순수한 A라고 그랬잖아. 순수한 A가 얘지. 그러니까 얘가 1, 6, 7이지. 왜 내가 쌤이 A 차집합 B를 순수한 A라고 표현했는지 느껴지죠? 이렇게 바로 좀 더 문제를 해석하기 수월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야. 자, 그러면 A 합비의 여집합은 A 합비가 얘니까 얘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죠. 이 바깥쪽에 뭐가 있다는 거야? 2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걸 채우면 되잖아. 왜? 전체 집합 안에 1에서부터 9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1 있네? 2 있네? 어라? 3이 없네? 3은 여기 들어가야지. 4 없네? 4 여기 들어가야지. 5 있네? 6 있네? 7 있네? 8 있네? 9 없네? 따라서 집합 B는 얘가 되는 거지. 집합 B는 얘가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3, 4, 5, 8, 9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자, 얘도 A 교비가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게 2하고 5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그런데 집합 A가 이렇게 돼 있대. 집합 A가 이렇게. 근데 2는 여기 있잖아. 그럼 3은 여기 와야 되겠지. 그런데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3개지. 3개 됐잖아. 아,
쌤, 이게 바로 5가 되는군요. 그렇지. a제곱 플러스 4가 5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풀면은 a제곱이 1이 되니까 a는 뭐가 된다? 풀마 1이 된다. 그런데 우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검산해야 된다. 즉 a가 뭐일 때? 1일 때. 두 번째,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a가 1이면 집합 a는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야. 그러면 2, 3 들어가고 1 들어가니까 5가 되겠지. 집합 b는 어떻게 됩니까? a가 1이야. 그러면 2, 4, 1 들어가니까 5가 되지. 그러면 이때 A 교집합 B를 구해볼까?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건 2와 5, 2밖에 없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 따라서 너는 집에 가가 되는 거지. 자, 이제 A-1을 조사합니다. A-1,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그러면 A는, 집합 A는 2와 3은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5가 되고, 집합 B는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를 넣으니까 0, 4,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1이 되겠네. 뭐가 이래? 2, 5. 이, 3, 5. 얘가 5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a제곱 플러스 4가 5야. 그럼 얘를 풀면은 a제곱은 1이 돼야 되고 a는 풀마 1이 돼야 돼. a가 1일 때 조사했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5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면 0 나왔고 4 나왔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그러면 1이야. 그러면 a 교집합 b는, 여기서 잘못했죠? 여기 5가 있죠? 여기 5 있잖아, 5. 자, 지금 시간이 새벽 6시예요. 오늘도 일요일이지만 과외 수업이 있었던 날이에요. 네? 몸이 좀 피곤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네. 이해해 주세요. 이것도 평상시 같으면 이 잘못된 부분만 또 다시 인강을 떠서 이렇게 이 짜집기를 하는데, 몸에서 막 지금 신호가 와.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학원에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 집합의 연산 부분을 수업할 때 보니까 좀 어려워들 해서 오늘까지는 이 인강을 유튜브에 올리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무리하게 작업을 오늘 시작을 했어요. 오늘 좀 이해해줘요. 근데 얘는 뭐 조사할 필요가 없겠어요, 더. 그 다음,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A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자,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이래. 그러니까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어. 자,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A, B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을 해야 돼. 다양하게 이렇게도 될 수 있고, A, B가 이렇게 포함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또는 이게 A고 이게 B가 될 수도 있지. 심지어는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집합이 있다고 그랬지. 전체 집합이 있으니까 얘네들 다 이렇게 전체 집합이 둘러야 돼.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될 수 있어요? A하고 B가 모일 때, 서로 소일 때.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 될지 지금 모르는 거야, 상황이. 왜? 교집합이 있다라는 말도 없고 서로서란 말도 없으니까 얘도 다 될 수 있는 거야. 자, 갑니다. 항상 옳은 거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A가 U의 여집합은 뭐였죠? 공집합이지.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A 합비는 얘지. A 합비가 A에 포함되니. 얘도 말이 안 되네. A 교비는 얘죠. A 교비는 B에 포함이 되냐. 맞죠, 얘. 여기서는 맞지. 근데 여기 한번 보자고. A 교비 공집합이지.
공집합은 B의 부분집합이지. 왜? 모든 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이 부분집합 설명할 때 내가 이 성질, 관용적인 표현으로 암기를 해둬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성질을 암기해 놓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가 알게 모르게 문제에 관여할 때 이것 때문에 오답을 찾는 경우도 있다 라는 부연 설명을 했었어. 지금 이 케이스지. 그러니까 얘는 맞습니다가 되는 거야. 다음 얘 교집합 이거는 포함관계를 해석을 못해. 왜?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가 아니잖아. 그러면 전체 집합하고 B의 여집합하고 교집합이야. 그럼 교집합은 작은 놈 출력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출력이 돼야 돼? B의 여집합이 출력이 돼야 돼. 잘못된 겁니다. 얘는 말이 안 되죠. 전체 집합이 어떻게 응? 그 쫄따구들한테 부분집합이 될 수가 있어. 최종적인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다음. 자, 얘와 같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거는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을 물어보는 것 같아. 가자. 자,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습니다. 교집합은 작은 놈이니까 B가 작은 놈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A는 큰 거니까 너는 B가 A의 부분집합이야. 어라? 바로 답이 나와버렸네. 자, 얘는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어. 그럼 B가 합집합이니까 큰 놈이 돼야지. 그럼 얘는 작은 놈이니까 얘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야지. 잘못됐죠. 그 다음에 차집합이 공집합으로 출력됐네. 작은 데서 큰 데 빼면 공집합. A가 작은 놈이야. 근데 A가 큰 놈이잖아. 잘못됐죠. 그 다음에 얘는 A 여집합하고 B하고 합쳤대. 그때 이게 전체 집합이래. 이거는 얘 자체는 포함관계로 해석되는 게 아니야. 왜? 포함관계로 해석이 되려면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돼 있어야 돼. 응? 알겠죠? 얘는 포함관계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되겠죠, 이거는. 이게 전체 집합이고, 여기 A가 있고, 얘 B가 있고, 근데 얘도 사실은 이런 케이스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이 경우만 해볼게요. 그러면 A 여집합이면 이 부분 아니야, 이 부분. A 여집합이니까. 이거하고 B하고 합치래. B하고 합치면 이렇게 되지. 그게 전체 집합이냐? 아니잖아, 여기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서로서와 같은 표현에서 했었죠? 서로서와 같은 표현. 이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을 안다면 부정. 여기서도 부정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A가 B의, 그러니까 얘 부정해서 이쪽으로 보내. 얘 부정해서 얘. 그럼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기보다는 선행하는 학생들은 명제 파트에서 대우명제 기억나? 대우명제는 바로 뭐야? 각각 순서 바꾸면서 부정한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하고 앞에 있는 놈이 부정하면서 뒤로 가니까 A는 B의 부분집합. 아직 선행 안 한 학생들은 잠깐 참아둬요. 어차피 시험 범위에는 명제까지 다 들어가니까 명제까지 다 공부하고 나면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직 대우명제를 안 배웠다고 해서 지금 배운 지식으로만 설명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풀이를 기억할 수 있어. 얘 물론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지. 한번 나타내 볼까? 이게 A가 있대. B가 여기가 있대. 그리고 여기 전체 집합이 있겠지. 왜? 여집합이 있으면 항상 전체 집합을 항상 떠올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B의 여집합이면 얘잖아, 얘. 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항상 포함이 되냐. 그러면 A의 여집합은 색깔을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A 여집합은 어떻게 돼? A 여집합은 얘지, 얘. 얘도 들어가야 되는. 벌써 포함 안 되잖아. 알겠죠? 근데 명제를 공부하고 나면 누가 이걸 이렇게 풀어? 바보 같은 풀이지. 밥풀이지, 밥풀.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복잡한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 그게 끝판왕. 얘는 끝판왕. 자, 첫 번째 여기서 뭘 해석을 해야 돼?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어요. 그럼 포함관계를 해석해야 되는데 교집합은 작은 놈이니까 X가 작은 놈, 얘가 큰 놈이니까 X가 A의 부분집합이에요. 어라?
연산 결과가 둘 중 하나로 출력됐어요. 합집합은 큰 놈 출력이니까 x가 큰 놈이에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x의 부분집합이에요. 어라, 연결고리가 있네? 그러니까 얘 두 개를 합치면 중매정의가 있잖아. 매개 변수가 있잖아. x는 a 차집합 b를 포함하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H당초 처음서부터 이렇게 나왔다면 쉬운 문제였지. 근데 부분집합과 같은 표현, 얘를 모르면 이런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럼 끝났죠. 이제 쉬운 문제를 변신했지. 왜? 직접 A 차집합 B를 구하면 되잖아. A 차집합 B가 뭔데? A에서 B를 뺀다. A에서 B 빼니까 D 뺍니다. 그럼 남는 게 뭐야? A, B, C가 되겠네. 자, A가 뭡니까? 집합 A는 스몰 a, b, c, d, e잖아. 갑니다. 집합 x는 얘를 포함하는 얘의 부분집합이니까 a, b, c는 선택의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얘하고만 인터뷰하면 되니까 두 가지 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알겠죠? 자,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된다면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아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x는 A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더 빼야지. 왜? 자기 자신 빼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답이 3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지금 얼추 봐도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장시간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